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공사 LH의 각종 비리 의혹, 오늘은 LH 현직과 전직 사이 검은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발합니다. 작년 한 해 LH가 발주한 설계 공모전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LH 출신이 일하는 설계사무소가 85% 이상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식은 공개 경쟁이었지만 LH 전현직의 검은 고리가 작동해야 따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축 설계업계에서도 큰 손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85건, 2,400억 원 규모의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이 설계 공모를 누가 따냈는지 찾아봤습니다. 설계를 따낸 건축사무소의 대표들 상당수가 LH 고위직 출신 정관들입니다. LH를 2011년도에 퇴사하신 거 맞으시죠? 예, 여긴 입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2014년도에요. 입사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 입사요? 네, 여기 15년에 했죠. 응모 자격을 제한했거나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발주를 뺀 61건 가운데 52건을 LH 고위직 출신, 이른바 전관들이 따냈습니다. 전체의 85%를 전관들이 싹쓸이한 겁니다.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는 모두 11,000곳. 이 가운데 0.3%도 안 되는 30곳의 설계사무소가 LH 정관들을 내세워 LH 용역의 85%를 따냈습니다. 오시기 전에 하나 붙었을 거예요, 아마. 대표님 오신 이후에 한 6개인가 7개 된 것 같은데. LH의 설계 공모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결정합니다. 이 7명 가운데 5명은 교수 같은 외부 심사위원이고 2명은 LH 내부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정관의 역할은 바로 이 현직 후배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현직들한테 서류 같은 거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나. LH의 내부 공모 지침은 심사위원들과 설계업체 직원들 간의 사전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심사위원단의 LH 직원들도 참가하는데 이들이 어느 업체에 마음을 줄지에 따라서 업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면 심사를 하기도 전에 어차피 우리가 이긴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LH가 수도권의 한 아파트 설계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앞두고 심사에 참여한 한 교수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 자기들을 찍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자기네가 하기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사도 안 했는데. 그렇죠. 외부위원을 잡고 자기들이 친한 또 외부위원도 잡고 실제로 심사 당일 분위기는 그 설계업체 말대로 굴러갔다고 합니다. 앞에 분들이 쭉 얘기하는데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꼭 합을 짠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심사 결과는 어땠을까? 교수들의 표는 3대2로 갈렸지만 LH 현직 직원 2명이 몰표를 줬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그 설계사무소가 당선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쳤다 생각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심사도 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알고 보니 당선된 설계사무소는 LH 1급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7명 가운데 LH 현직 직원은 2명. 하지만 이 2명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몰고 간다고 합니다. 공모 심사를 할 때 LH 직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LH가 발주 업체이다 보니 외부 위원들은 현직들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놓고 그냥 디자인 좋은 걸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LH 직원들 중에. 미사를 이거 찍어달라 이 얘기는. 그러니 이 현직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관들의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은 1억에서 2억 정도에다가 차 하나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서울 강남의 한 건축사무소. LH 1급 출신이 대표, 2급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예 홈페이지에 대놓고 이걸 내세워 홍보하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자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2019년 설립하자마자 2년 동안 LH에서 6건의 설계를 따냈는데 이 중 4건은 LH 현직 직원들이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들, 판사들 변호사 되면은 수임하면은 거의 무조건 승률 밀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일감을 밀어줘요. 한 설계회사 임원은 LH의 공모는 정관이 좌우한다. 설계로 승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공모전이 결국 인맥과 로비 싸움이다 보니 뽑는 이들과 뽑혀야 하는 이들 사이 검은 거래는 영화 장면처럼 진행되기도 합니다. MBC는 직접 뇌물을 줬다는 설계사무소 직원의 증언을 들었는데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부터 빼야 했던 이유를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 설계업계에서 20년쯤 일하고 있는 건축사 A씨. LH를 상대로 영업을 뛰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황봉투 있잖아요. A3 넣는 거, 서류봉투 그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죠. 그걸 교수한테만 주나요? 아니면 다른 LH 현직 직원도 심사위원이잖아요. 저는 다 주죠. 증거가 남지 않게 주로 차 안에서 준다고 합니다. 주로 차 안이죠. 일단 딱 하면은 블랙박스에 그 칩 있잖아요. 그걸 뽑아요. 안전하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뇌물 액수는 설계 공모가액의 1%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번에 얼마 정도를? 공모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는 한 1,000만 원? 또 다른 건축사는 현금 말고 다른 수법도 소개했습니다. 아이패드가 신형이 나왔습니다. 안에다가 저희 설계 설명 자료를 넣고 설명을 하고 그냥 아이패드를 자연스럽게 놓고 나온다든지.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들의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 만나려고 하죠. 근데 참 입장이 곤란한 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을 또 취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취업시키면 또 우리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사무소에 취업한 제자가 몇 년 뒤에는 다시 뇌물을 주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자분이 다 그렇게 엮여져 있는 거죠. 그럼 꼭 그 제자분이 오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전관특혜의 뇌물 의혹까지. 이에 대해 LH는 평가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된다며 내부 직원들이 결과를 좌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기는 사례를 두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이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전문가들과 검토한 끝에 백신 접종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국내외 사례들 중 피가 굳어진 덩어리, 즉 혈전이 생긴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백신이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인다는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관찰된 혈전 생성 사례는 평상시 발생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백신은 감염돼도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하여야 함을 권고합니다. 다만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와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일부 혈액 관련 질환의 경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효능 논란에 이어 혈전 생성 논란까지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이상 28만 8천여 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동의율은 76.9%로 요양병원은 내일부터 자체 접종을, 요양시설은 이달 30일부터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감염률도 높고 또 치명률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이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께서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364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다만 전문가 집단은 일부 특이한 혈전 질환을 두고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에는 망설이지 말라는 건데요. 어떤 질환인지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유럽의약품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인과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질환은 뇌정맥동 혈전증, 이른바 CVST와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라 불리는 DIC입니다. 둘 다 100만 명당 1명 내외로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은 2천만 명 중 CVST가 18명, DIC가 7명에게서 보고됐는데 50대 미만의 경우 일반적 발생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 발생률보다 높기 때문에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국내에서 접종을 받고 뇌에서 혈전이 발견됐던 20대 구급대원도 뇌정맥동 혈전증 CVST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매우 극소수가 발생한 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정맥 혈전증도 유럽의 3분의 1 수준으로 발생해 더욱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도 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두 질환 모두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CVST는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이 나타나고 DIC는 살짝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들고 피가 납니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통증이 있고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등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사흘 뒤에도 진통제가 안 듣는 지속적인 심한 두통이 있거나 샤워 시 다리에 2에서 3mm의 점 같은 출혈들이 보인다면 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하면 증상도 빨리 호전돼 첫 일주일에 혈전의 50%가, 석 달 정도면 혈전의 80에서 90%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61만 9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보고된 10건의 중증 의심 사례 중 2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됐습니다. 이들 2명은 현재 모두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보통 새로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월요일이지만 오늘도 엿새 연속 400명대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시민 5명 중 1명이 조선소에서 근무하는데 대우조선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만 2만 명이 넘어서 도시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인근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2,4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별진료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단 지금 1시간 이상은 기다렸는데 잠잠해졌을 때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근처에 선별진료소 4곳을 마련하고 대규모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시민을 합쳐서 총 3천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장비를 보강해서 최근 이 조선소에선 68명의 확진자가 대거 속출했습니다. 연쇄 감염이 우려되자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하루 조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조업 중단이라는 게 경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조선소가 멈춰서자 인적이 끊기면서 인근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많이 있어야 될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지난 13일 이후 거제시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는 모두 142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조선소 근무자들입니다. 조선소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거제시는 대우조선의 전체 직원 2만여 명을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 직원 전수검사 방법을 질병관리청과 논의 후 조업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방역당국은 지역 어린이집 200여 곳에 대해 당분간 휴원하도록 조치하고 조선소 주변 식당과 학교 등지로 검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허위 증언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나온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회의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김모 씨.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지난 19일 대검찰청은 부장회의에서 이 의혹을 다시 심의했지만 결국 무혐의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 박 장관은 대검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지키라는 수사지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소자의 허위 증언 여부를 따지는 자리에 그렇게 시킨 적 없다는 검사를 출석시켜 해명을 들은 건데 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비공개 각서까지 검토했다던 회의 결과가 10여 분 만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다면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박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과정의 문제와 함께 허위 증언 의혹에서 드러난 수사 관행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외부 음식이나 전화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재소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소환 기록도 남기지 않은 식의 특수수사 관행이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부른 것은 변명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그럼 인권사법팀 이면주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일단 지난주 이 대검 부장회의에 사전 협의도 없이 참석한 사람이 있다. 이게 박 장관의 첫 번째 지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들만 회의에 참석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박 장관도 수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검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의에는 한 현직 검사가 예상 밖에 출석을 했는데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앞서 재소자들을 불러 위증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분은 현재 근무지가 창원지검인데 그래서 미리 조율된 출석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가 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당시에 대검은 끝까지 비공개 방침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 직후인 지난주 금요일 밤 대검이 기자단에게 알려준 메시지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됐고 결과는 비공개라고만 돼 있죠. 이게 밤 11시 59분입니다. 정확히 16분 뒤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라며 온라인에 회의 결과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예. 기사를 본 대검 대변인실조차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혀를 내두르는데요. 참석자 중 누군가는 마음을 먹고 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흘렸다. 이런 의심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검찰 스스로 비공개 방침을 무너뜨린 걸 놓고 일부 회의 참석자들조차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자정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이 나면서 수사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는데 장관이 특별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한동안 공방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과정입니다. 허위 증언의 당사자 검사를 출석시켜서 사실상 소명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딱 14명만 알고 있는 회의 결과가 어떻게 특정 언론에 흘러갔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도 또 다른 축인데요. 제 식구 감싸기, 언론 플레이, 또 수사 관행까지 사실상 검찰개혁 대상 사안들이 모두 감찰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은 앞으로도 고조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이면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초박빙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책 행보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성시장을 강조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는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받은 오세훈 후보는 안 후보를 곧 사라질 신기루 같은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원팀과 한 동지임을 강조했지만 두 후보의 설전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 후보는 강남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일정을 짜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강남의 유권자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고루고루 동서남북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범야권 대통합을 할 겁니다. 광화문 그 애국 시민들 우파 태극기 그 세력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다 포함됩니다.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성시장, 엄마시장을 내세우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했습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차별했고 그 이후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사퇴한 후보입니다. 야권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 박 후보는 단일화란 정치 이슈 때문이라며 정책 경쟁이 시작되면 시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여야의 공방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문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 문제인데 이 보금자리 지구의 추진과 확정 시점 그리고 이걸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09년 처가의 땅이 내곡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어서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땅이 무슨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무슨 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는 게 연관이 안 됐던 거죠,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었다. 하지만 보금자리 지구 발표 엿새 전이었던 200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오 시장은 보금자리 지구 문제를 국토부와 상의했냐는 질문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내곡동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업무상 보금자리 주택 문제 자체는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 무렵 서울시 주택국장도 서울시 의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데는 가급적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라는 오 시장의 언급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양심선언이라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양심선언이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오 후보 측은 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관련된 보고이지 처갓집 땅과 관련된 보고였겠냐며 의혹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내곡동에 국민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국책 사업이 의결됐다는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내곡지구를 국민 임대 지구로 지정하려는 공식 절차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정의 부분만 잘라낸 것이라며 내곡 보금자리 지구 확정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오 후보의 설명이 3번이나 바뀌었다며 아슬아슬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던 도쿄의 아파트도 쟁점이 되고 있죠. 국민의힘이 적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과 탄압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했던 거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도쿄 번화가인 아카사카 지역의 고층 아파트. 지난 2010년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남편은 이 아파트 71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을 11억여 원에 사들인 뒤 줄곧 거주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도 주택을 가진 박 후보가 일본 도쿄의 고급 아파트도 보유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진정한 토착 외구가 바로 박영선 후보입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시장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박 후보는 남편이 일본에 간 건 과거 BBK 의혹 제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합니다. 남편이 김경준 씨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찰과 수사를 당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MB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사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 BBK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돼갖고 일본에 가서 5년간 도쿄에서 살았거든요. 왜 그때 구입한 거예요. 당시 BBK 대책팀장이었던 홍준표 의원도 박 후보의 설명을 일부 거들었습니다. 홍 의원은 대선 후 검찰이 박 후보의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자 남편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은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최근 이 아파트를 9억 7천만 원으로 신고한 뒤 지난달엔 매각했는데 매각 대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밝히라며 공세를 펴고 있고 박 후보 측은 국민의힘은 가해자라며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공방을 지켜보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를 아줌마라고 불러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안 후보는 난 집 없는 아저씨라며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MBC가 단독 보도한 경기도 파주 마디편안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무면허 의사 또 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한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죠.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고 병원은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서 저희가 재판 상황을 취재하다 검사장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병원 측에 조언해준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무혐의라고 자신하는 한 전관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방법, 먼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안병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한 명은 수술 직후에, 다른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서류상 이 환자들을 수술한 의사는 A 원장.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장님 사인이 있어서 그래요, 수술 기록에. 이때 이거 사인 직접 하신 거세요? 한마디만 하면 저는 수술 안 했고 수술하지도 않았어요. 기록이 위조되는지 어떤지 다 조사하면 나오겠죠. A씨 주장대로 실제 수술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뒤 병원 측은 고위 검사직을 막 그만두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MBC가 확보한 당시 대책회의 녹취록. 병원 측은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하는 사건이에요. 누가 여기서 지금 수술하고 된 거? 의료기구상이 대리수술을 한 두 번째 사망자도 설명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까지 끝까지 다 거의 이봐. 아직 진행 과정이 아직 그 실력이 안 되는구나.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경찰과의 관계, 그리고 수술 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부서는 어쨌거나 김 원장이나 이 황 원장께서 네트워크 있잖아. 그죠? 수술 일지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다 셋업을 다시 다 해놓다는 거. 그러나 병원은 관련 서류를 미처 조작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변호사는 그럼 A 원장이 했다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나서서 하면은 나서서 막아주면은 가능해요. 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지.
A 원장이 뒤집어쓰기만 하면 10중 8구 무혐의라고도 자신합니다. 원장이 감당을 했을 때 선임이 가능한 거지.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는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 내가 예상한 흐름으로 갈 거야. 10중 8구.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상한 페이백이 있어야지. 원장이 버티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 김 원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윤리장전은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자신은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어느 정도 페이백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끌고 가는 거지. 그건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 변호사 하시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 말이야. 그걸 우리가 해주면은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변호사는 A 원장만 설득하면 의료사고가 보통 그렇듯 무혐의가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입증이 안 되면 뭐라냐면 제일 먼저 그 의료협회에 제 자문을 하는 형태로 갈 거야. 의료협회가 내가 알기로는 좀 특이사항 없다. 대부분 여기서 의사과실, 입증, 곤란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의료협회 다 이렇게 하잖아. 이 같은 조언을 해준 변호사는 21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 등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유상범 씨입니다. 무면허 의사와 영업사원으로부터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숨진 사건. 이를 은폐하는 방법을 조언해준 유 씨는 창원지검장을 거쳐 광주고검 차장검사 자리에서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혐의를 한 명한테 몰아주라는 조언, 검찰의 인사처를 이용하고 누가 새로 오든 문제 없다는 자신감에서 이 전관 출신의 노련함이 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덮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노련함의 선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로 찾아가서 유상범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신재영 기자입니다. 수술 일지엔 2건의 대리 수술 모두 A 원장이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A 원장은 일반 진료 중이었기 때문에 진료 기록을 압수수색하면 대리 수술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환자들이 진료 기록을 너무 빨리 뛰어가는 바람에 수술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진료 공고를 돼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병원장과 관할 경찰서 간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 압수수색은 안 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병원이 관리이사로 영입한 관할 지역 출신 퇴직 경찰 간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서부서는 우리 김 원장님이나 이렇게 화 원장님이 관계가 좀 좋아가지고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의 경험으로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오래 해보고 수사를 하면서 지켜본 방향은 병원 압수수색은 특별한 경우는 잘 안 해. 사실 사람 죽었다고 병원 고소됐을 때 병원 압수수색하는 경우 봤어? 응? 거의 없잖아. 검사장 출신답게 검찰 조직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양시청에 검사들 중에 의사 출신이 있던가? 네. 의사 출신 검사는 몇 명 없어. 근데 고양시청에는 없을 거야. 경찰과 검찰의 인사 이동 시기를 기다리자. 이 사건은 차라리 경찰에 좀 묵혔다가 현재의 인사 이동이 좀 발생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 그때까지 뒤로 미루는 가면 새로운 팀으로 왔을 때는 내가 가서. 그러면서 누가 오든 문제없다는 전관의 영향력도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나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누가 오든 간에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회의 말미 A 원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세를 부르는 순간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정작 장담하는데 100% 부족입니다. 큰일이잖아. 비용 얘기했던 데가 빠지더라고요. 이제 전체 그림은 다 보였죠. 변호사와 무면허 의사인 김 원장은 계약서까지 썼지만 문제의 대책회의가 열린 지 5달 뒤 MBC 보도가 나간 직후 수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에 입성한 유상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대리수술 은폐 대가로 A 원장에게 상환 페이백
즉 금전적 보상을 제한한 것을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대리수술 사실 아셨는데도 뭐 은폐를 하시려고 하셨다는 뭔 뭐 이런 은폐를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대리수술을 해야지, 뭔가 은폐가 했는데 페이백을 뭐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무슨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난 페이백 같은 요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는? 또 마디편안병원과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받은 건 맞지만 돈은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변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착수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받으신 거예요? 돌려줬어요. 받으셨다고. 다 정리해서 돌려줬습니다. 변호를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 불법으로 대리수술한 당사자를 은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녹취록 언급들은 범인 은닉 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하라는 취지의 어떤 적극적인 조언을 하는 거는 어떤 법률 상담으로서 면피할 수 있는 영역은 당연히 아니고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죠. 이런데도 유 의원은 변호를 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변론을 했다. 그럼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론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관여를 안 한 거잖아.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빌라 건물의 1층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붉은 불꽃이 거세게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번지는 현장으로 구급차가 서둘러 달려가고 놀란 동네 주민들이 내다보려는 순간 오, 계속 터진다. 어떡해. 폭발음이 잇따라 들리더니 검은 연기가 더 높게 치솟아올라 동네 전체를 뒤덮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서도 주민들이 뛰쳐나왔는데 폭발 충격으로 산산조각난 유리가 건물 앞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포 소리 같이 펑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뻘건 불이 그냥 연기하고 섞여가지고 막 문으로 나오는 거야, 막 확.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4층짜리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강한 폭발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밖으로 쏟아졌고 순식간에 집안을 덮친 불길이 2층까지 이어졌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시작된 1층 집 거실에서는 74살 김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할머니는 남편이 일을 하러 간 사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빌라에 다른 7세대에 살고 있던 주민 10명이 다쳤는데 3명은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과학수사대가 동원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정을 하지만은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고 가스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장애 아동을 집단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살펴봤더니 한 교사는 2달 동안 140번 넘는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에게 큰 베개를 휘두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보육교사 이모 씨.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 이 같은 이 씨의 학대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는 매일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주먹과 손바닥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장난감으로도, 슬리퍼로도 때렸습니다. 아이가 울면 주로 머리를 때리고 높은 책장 위에 올려놓거나 몸 위에 올라가 눌렀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아이 눈에 휴대전화, 손전 등을 3분 동안 비추기도 했고 밥을 먹지 않는다며 아이 입에 음식을 우겨 넣었습니다. 괴롭힘을 참다 못한 아이가 양손으로 바닥을 내리친 날도 있었는데 이 씨는 그런 아이를 또 때렸습니다.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아이는 머리채를 붙잡아 때렸고 아이가 엎드려 울자 주먹으로 또 때렸습니다. 구속된 교사 이 씨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장애가 있는 A양 등 5명의 아이를 이런 식으로 143차례나 학대했습니다. 하루에 14번 학대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동학대는 왜 하셨어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학대를 정말로 인정하고 강한 처벌이 가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처벌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아동, 피해 아동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구속된 교사 천모 씨 역시 48차례 학대를 가하는 등 장애 아동 5명을 포함해 10명의 아이들이 교사 6명에게 당한 학대는 공소장에서 확인된 것만 250여 건에 달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에게 학대를 보고한 적도 있고 원장도 평소에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증거 영상 등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주 인천과 전주에서 초등학생 2명이 각각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화물차와 레미콘이 우회전을 하던 중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위험하고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사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11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인천의 초등학교 앞.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1차로에 서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우회전 차선인 3차로에 있던 화물차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지난주 2차선에서 화물차가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뒤 교차로에 경찰이 집중 배치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고가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화물차들은 빨리 건너가고자 하니까. 학교 앞은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왕복 6차선 도로. 경인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불법 우회전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학교 측은 화물차들의 학교 앞 통행을 통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그런 모습 속으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통행이 되니까. 하지만 경찰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회도로도 제대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못 다니게 하면은 그럼 화물차들 입장에서는 그런 또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교차로에서 적신호의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보행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5% 넘게 급증하고 있고 교차로 교통사고 10건 중 2건가량이 우회전 차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난주 전북 전주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던 초등학생이 레미콘에 치여 숨졌습니다. 레미콘 역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행자 연석에서 보행자가 막 내려왔을 때 그때 부딪힐 확률이.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데도 차량들은 우회전을 합니다. 위험하죠. 뛰고 그래요. 진짜 위험해요. 차들도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어떻게. 대부분 국가에서는 적신호일 때는 우회전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우회전 신호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수산물 가격은 보통 무게로 따지죠. 그런데 한 수산물 업자가 SNS로 민어를 판매하면서 묵직한 벽돌을 몰래 올려놓고 무게를 속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신종 저울치기 수법,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물들을 경매하는 전남 목포의 위탁 판매장입니다. 지난달 5일 한 여성이 커다란 민어 한 마리가 담긴 녹색 바구니에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구멍이 3개 뚫린 붉은색 벽돌입니다. 저울 무게를 한번 확인하더니 벽돌 하나를 슬쩍 더 올려놓습니다. 그제서야 저울에 나온 수치를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무게를 부풀린 민어 사진을 SNS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당시 민어 가격은 1kg에 2만 원대 후반, 16kg짜리 대형 민어를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 가격으로 45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자체 확인한 결과 실제 이 민어의 무게는 10kg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없었죠, 이때까지. 쉽게 말해갖고 옛날 뭐 중국에서 납득이 나갖고 학교 팔아 먹었다 하듯이. 이 여성은 이날 위판장에 나온 민어 2마리를 모두 확보한 뒤 이른바 저울치기 수법으로 가격을 부풀린 겁니다. 무게 속이기가 너무 노골적이라 보다 못한 다른 상인들이 CCTV를 찾아내 꼼수를 밝혀냈습니다. 수협은 이 여성에게
보름 동안 자격 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 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자들은 수산물에 물기를 남겨 냉동하거나 바구니를 무겁게 만드는 등 무게를 조작해 종종 시비가 일곤 했습니다. 부적절한 상술이 또 드러나면서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봄 성수기를 앞둔 부둣가 상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소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단추형 리튬 전지를 아이들이 삼키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즉시 꺼내지 않으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중년 남성이 잠옷 차림에 아이를 안아 달래는 사이 중년 여성은 지구대로 다급히 달려갑니다. 3살 배기 손자가 단추형 전지를 삼킨 것 같다는 다급한 호소. 서랍을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건전지를 빼서 가지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건전지에 삼켜서 이제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쉴까봐. 순찰차가 퇴근길 차량을 뚫고 15분 만에 아이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자꾸 의식을 잃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어떤 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더 다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응급 내시경 시술을 받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됐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전지에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어서 늦어지면 식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 실험들 이렇게 보면 불과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도 상당히 깊은 두께까지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전지를 삼켰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흐른다면 화상이 2차 감염으로 이어져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삼킴 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자석과 동전, 전지를 삼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삼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꺼내려다 되레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 내시경 전문가에게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달 최악의 산불을 겪은 호주에서 이번엔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18,000여 명이 대피했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서혜영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지역 전체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마비됐고 경찰차까지 물속에 반쯤 잠겨 헤엄치듯 움직입니다. 고립된 시민들은 보트나 헬기를 통해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강을 건너려던 캥거루 한 마리는 거센 물살에 휩쓸렸다가 용케 헤엄쳐 건너편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 수십 마리도 오도 가도 못합니다. 물속에서 건져낸 말을 살리기 위해 여러 명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폭우의 시드니의 주 식수원인 와라감바 댐이 넘치면서 60년 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We've had the worst flooding since 1961, where the river levels at Penrith actually peaked yesterday afternoon at a level higher than 61. 다행히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 18,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재산 피해가 엄청나 홍수 피해 보상을 신청한 금액만 1,430억 원에 달합니다. We moved everything out as well as the two houses next door. Got everything out of the place, and then we just sit and wait. 비는 앞으로도 이틀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Unfortunately, we're not through the worst of it potentially, and it will be a very difficult week, and then very difficult weeks and months in the recovery. 호주 정부는 수해 복구와 구조 작업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여성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희생된 미국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계 미국 스타들이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위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피츠버그. 한 손으로 확성기를 움켜쥔 검은 머리의 한 여성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If you see one of our sisters and brothers in need,
연설의 주인공은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 골든글러브 TV 드라마 부분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는 할리우드 스타지만 최근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인 등의 단합을 독려하기 위해 직접 시위에 참석한 겁니다. 산드라 오뿐이 아닙니다. 영화 헬보이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한국계 배우 데니얼 데킴은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신의 여동생이 증오 범죄의 희생양이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사비로 아시아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현상금을 걸어 수배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기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If this were a synagogue or a black church and someone shot up those places, would we really be asking whether this is a hate crime or not?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은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공유했고 아콰피나와 존 조 등 다른 한국계 배우들도 추모 글을 올리는 등 증오 범죄 규탄에 함께 나섰습니다. 국내 스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총격 사건 발생지인 애틀란타에서 나고 자란 가수 에릭남은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 기고를 통해 아시아인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분노했고 에픽하이의 타블로, 박재범, 타이거 JK, CL 등이 메시지를 공유하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증오 범죄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행동에 나선 미국과 한국의 스타들. 한데 모인 이들의 목소리가 차별과 혐오를 딛고 나아갈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I am proud to be Asian. I belong here.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풍자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되는 사건이죠.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셋을 접대했는데 검사 2명은 접대비가 96만 원이 나와서 처벌을 피하고 전관 변호사와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 그런데 어찌 된 게 4개월 넘도록 재판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먼저 김정인 기자가 법원과 검찰에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특실. 현직 검사 3명이 이곳에서 라임 사건의 핵심 김봉현 전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걸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2명은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술자리를 일찍 떠나 접대받은 금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쯤 모자란다는 겁니다. 혼자 접대 장소에 오래 남아있다 재판에 넘겨진 나이엽 검사. 그는 술자리 이후 8개월 뒤 실제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검사들 불러서 밥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물어봐요. 불러낼 수 있냐 이렇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하면 사건이 풀린다는 확신을 일반 국민들에게 갖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흔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나빠요. 하지만 나 검사는 기소된 지 석 달이나 됐는데도 아직 법정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2번이나 미뤄지며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 법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법원은 2월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고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피고인의 의견서가 접수됐다고만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낸 건 술접대 주선 혐의를 받는 이주영 변호사.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복사해야 하는데 검찰 담당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금방 해주기 어렵다고 했다는 이유입니다. 왜 복사를 안 해준 걸까? 이번엔 검찰에 가봤더니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다 복사해줬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어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주영 변호사님 되실까요? 지금 잠시만요. 좀 차 안에 지하철 얘기가 배가 바뀌어 좀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기일 변경 요청하신 것 때문에 여보세요. 여전히 술 접대를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사들은 결백을 입증해줄 휴대전화를 모조리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분실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검찰 조사 후 베이비페어 박람회에 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폐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나서 버렸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이른바 96만 원 검사는 접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검찰이 계산한 접대 액수가 처벌 기준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럼 최소한 징계라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징계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 담당하는 윤수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술 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 3명 모두 지금 검찰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일선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재판을 받게 된 나이업 검사를 보면 금융위원회 파견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감독관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2명은 각각 주요 사건 재판에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담당 부서의 부부장 검사, 또 한 명은 전국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연구관,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이들이 직무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의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요청을 받아 직무 배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총장이나 장관 모두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작년에요,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재판에 못 넘긴 검사 2명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까? 취재를 해봤더니 징계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네. 작년 10월 술 접대 의혹이 처음 폭로되자마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이미 석 달 전에 끝난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검토했다는데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감찰 대상인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등 물증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술 접대 사건을 재판에까지 넘겨놓고도 정작 징계 절차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 검찰도 딱히 설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검사 1명의 재판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건지 못 열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재판이 1월에 당초에는 1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 차례 이제 3월로 밀렸고 다시 이번에 4월로 또 미뤄졌는데요. 그나마도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앞으로 재판 진행에 관해 상의하는 준비 기일이 잡힌 거라 실질적인 첫 재판은 빨라도 5월입니다. 네. 세간의 비판과 조롱을 동시에 받았던 접대 96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수치냐, 이걸 놓고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술 접대 자리를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부 출신 이주영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검찰의 1인당 술값 계산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으면 뇌물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영란법 적용에 그쳤습니다. 현직 검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면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걸 가장 치열하게 다퉈야 할 텐데 정작 이번 재판에선 청탁금지법 100만 원을 넘겼나 안 넘겼나 술값 계산법만 쟁점으로 남은 씁쓸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윤수환 기자였습니다. 자,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심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차관급인 전직 행복청장도 포함이 됐는데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정 부동산 투기 의심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입장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경찰은 전북본부에서 근무했던 LH 간부의 원정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이 간부는 광명으로 올라와 3억 원짜리 밭을 사들였는데 전주의 한 병원장은 같은 날 바로 옆에 땅을 구입해 내부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내사 또는 수사 대상자는 300명이 넘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70여 명, 민간인은 17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엔 세종시 신도시 개발 책임자였던 차관급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포함됐습니다. 청장 재임 시절엔 부인 이름으로, 퇴임 직후엔 본인 명의로 수억 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 땅을 구입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광명 지역에서 투기 의심 거래를 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의자 15명은 이번 주 안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불법 투기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밖에 인천 계양구의원, 세종경찰청 소속 경찰 등 지자체 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수본 신고센터에 접수된 투기 의심 제보는 지난 주말까지 3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와 차별이 그동안 실제보다 덜 부각돼 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 이상 동양인들을 차별받는 소수로 보지 않는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사정인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에 가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바이러스 취급까지 당한 아시아계는 그런 식의 인종주의야말로 몹쓸 바이러스가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허상이 실제 벌어지는 공격과 혐오를 덮어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시아계는 모델 마이너리티, 즉 경제적으로 성공한 소수 인종, 영리한 사람들이란 고정관념 탓에 차별을 호소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People don't think that Asians have it necessarily as bad because they are the model minority, and people might think that they are treated better than other minorities. 애틀랜타에서 나고 자란 가수 에릭 남도 시사주간지 타임에 보낸 글에서 모델 마이너리티 신화 때문에 아시아계의 문제가 무시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흑인들에 비하면 정치적 소수라 인종 문제가 덜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너희들의 표는 크지 않다. 뭐 버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아시아계의 풍토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백인이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야지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것도 그냥 넘어가야지 내가 여기서 목소리 높이면 괜히 잘리기나 하고 뭐 그런 인식들이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이번 사건을 인종 문제와 분리해 성중독 하나로만 보는 것에 우려가 큽니다. It doesn't have to be looked at as was it a hate crime or was it not a hate crime, but it can be both a hate crime and, just a murderous act. Right. Don't dismiss who did it and what the possible implications are of that. 한쪽으로는 차별에 또 한쪽으로는 허상에 시달리면서 아시아계는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로 여겨지지 않는 모순을 겪어온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태어난 아기가 울지 않는 다급한 상황.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조치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사가 직접 의료를 지도하는 시스템인데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세종시의 한 다세대 주택.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더니 출산은 이뤄졌지만 태어난 신생아가 울지 않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신속히 의료진을 영상으로 연결합니다. 소독된 kit이 있으면 탯줄을 결찰한 다음에 이송하시죠. 절단은 하지 마시고. 네, 결찰하겠습니다.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구급대원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차량 정체 시간이다 보니까 10분 이상 소요될 걸 판단했습니다. 진료받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런 환자분 응급분만 가능하도록 미리 사전 조치했고. 신속한 조치로 현장에서 응급 상황을 무사히 넘긴 뒤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기가 머리가 부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도 없고 해가지고 119에 급히 전화했더니 처치를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웠죠. 산모, 아기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있어요, 지금. 올해 시범 운영하는 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은 응급분만뿐 아니라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7가지 상황에 활용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해 119 구급대원이 응급의학 전문의를 직접 화상 연결한 뒤 의료 지도를 받습니다. 중간에 119 상황실을 거치면서 응급처치가 늦어지던 기존의 약점을 보완한 겁니다. 지난해 현장의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영상 의료지도는 13만 1000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이해찬 등판의 야당 후보들 우측으로 대선 구도 염두인데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한창인데 오늘 제목에 대선이 등장했어요. 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결국 장기적 포석, 내년 대선 관련 움직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작년 8월 대표직 퇴임 이후 큰 활동이 없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를 공격하며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네. 오세훈이는 완전히 MB 퀴즈야. 다만 그 MB는 국가를 상대로 해먹은 거고 오세훈이는 시를 상대로 해먹은 심보는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자기 당을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당을 가서 기웃거리기나 하고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화는 뿌리가 없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고 향기가 나요. 그건 꽂아놨다 버리면 그만이지. 네, 지난주 사흘 연속 서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오 후보에 대해선 내곡동 문제를 또 안 후보에 대해선 당적을 계속 바꿔온 정체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현 대표 발언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등장 시점도 좀 그렇고 정치권들 해석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결과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요. 이 대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들어보시죠. 네. 이게 없으면은 내년 대선까지 그냥 아스팔트 길을 그냥 달리면 되는데 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자갈길로 들어서느냐 포장길로 이제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이 전 대표는 여당 후보들이 요즘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걸 두곤 여론조사의 3분의 2는 장난친 거다, 또 믿을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거였다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다라는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권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야권에선 친문 상황이냐는 비판이 나왔고요. 특히 이 전 대표 시절 발생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측 발언 들어보시죠. 네. 두 전직시장 성폭력 사건은 모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최소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 망언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 전략으로 확장성을 포기하고 집토끼를 잡겠다는 집토끼 전략과 그리고 조직 선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권이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기로 했다면은 야권도 여기에 맞춘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확장 전략인데요. 네.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안 후보는 오른쪽으로 전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네. 범야권 대통합을 할 겁니다. 근데 다 포함됩니다. 전부 저는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국가의 운명을 건 총력전을 해야 되는 게 1년도 안 남은 대선입니다. 분열되지 않도록 단일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맨 앞에서 나설 겁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게 오늘 이른바 보수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한 인터뷰인데요. 중도층의 지지 기반을 둔 안 후보가 보수 확장을 위해 오른쪽,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까지도 끌어안겠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는 국민의힘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걸 다 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오세훈 후보 전략은 또 다르겠죠. 네, 오세훈 후보는 반대로 중도 보수, 보수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의 확장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는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유능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처려하여 명실공히 든든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방금 발언에도 나오지만 윤석열, 김동연, 금태섭 같은 현 정부 관료나 여당 출신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소위 개혁 우파 플랫폼이라는 중도 확장 계획을 밝힌 겁니다. 자, 대선을 1년도 안 남긴 재보궐선거,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투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추신수 선수가 한국 무대 첫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절친 이대호와의 만남도 성사됐다고 하네요. 이명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전 몸을 풀던 추신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동갑내기 고향 친구 이대호가 다가오자 격하게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마차도와 스트레일리는 물론 최연 코치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인연이 있던 전현직 빅리거와 한동안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대호가 시애틀에 있을 때 그때 보고 지금 또 몇 년 만에 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참 사람 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에인절스에 포수로 있을 때 항상 가면은 저한테 한국말로 인사를 했었어요. 고향 부산에서 기다리던 첫 안타도 나왔습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김건국을 상대로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더가웃에서 예상치 못한 환호도 받았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안타 쳤다고 이런 선후배들한테 코치님들한테 이제 환호를 받으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예,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좋았어요, 기분. 예. 스트라이크 존은 아직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첫 타석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볼이 선언됐는데 삼진인 줄 알고 들어가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묘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추신수와 투수 노경은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 농담식으로 왜 이렇게 볼 같은 거를 왜 이렇게 잘 잡냐고 제가 장난삼아 이야기하긴 했는데, 한국 프로야구를 배우는 이제 하는 과정인 것 같고. 안타와 볼넷에 득점까지 기록했지만 경기력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런 루틴이 있는데 배제해버리고 그냥 지금 경기를 나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 만에 KBO 리그 첫 안타를 신고한 추신수는 내일까지 지명타자로 뛴 뒤 오는 25일부터 외야 수비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축구대표팀이 80번째 한일전을 위해 결전지 일본에 입성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차출은 최종 불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공항에서 소집된 대표팀. 플라스틱 얼굴 가리개에 일회용 장갑까지. 승부를 떠나 우선 1순위는 방역입니다. 커피숍 연변하면 가지 말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실시된 타액 검사에서도 선수단 35명 전원이 음성 결과를 받은 대표팀은 곧바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가 최종 불발된 가운데 울산의 김인성이 그 자리에 대신 발탁됐고요. 코로나19에 확진된 주세종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윤빛가람, 엄원상도 이동경, 조재환, 이진현으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경기에서 무릎을 밟히는 거친 파울을 당했던 이강인은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해 정상적으로 대표팀에 소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표팀은 매일 전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외부 접촉을 최대한 통제하면서 한일전을 준비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오스트리아 원정 때처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 또 조심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도 오늘 소집됐는데요. 이번 대표팀에 눈길을 끄는 새 얼굴이 있습니다. 유일한 10대 엄지성 선수를 이명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4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유독 앳된 얼굴. 김학범호에 처음 발탁된 19살 엄지성입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김학범 감독님께서 뽑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딱 호텔 들어왔을 때부터 실감이 나가지고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엄지성은 고교 시절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9년 70m를 질주하며 수비 7명을 제친 이 장면은 손흥민의 푸스카스 골과 비교되며 화제가 됐고, 그해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선보인 프리킥도 2002 월드컵 호나우지뉴를 떠올리게 할 만큼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나가는 대회마다 득점왕을 휩쓸던 엄지성은 올해 K리그에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과감한 무회전 슈팅까지 롤모델을 묻는 질문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2002년에 태어나고 그 이름도 지성이잖아요. 박지성 선수 존경하고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그 2002년에 저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무서운 10대 엄지성.
새내기의 패기 넘치는 도전이 무한 경쟁에 신선한 긴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운동장에서는 다 똑같은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감독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꼭 도쿄올림픽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NBA에서 나온 슈퍼맨 덩크입니다. 하늘을 날았는데 아쉽게 파울이 선언된대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꽃샘 바람이 아무리 심수를 부려도 벚꽃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계신 시청자가 제주대학교 벚꽃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주말새 내린 비를 가득 머금고 이렇게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월 기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작년보다 닷새 이르게 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다음 주 중반쯤 벚꽃이 피어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도 쑥쑥 올라서 한결 따스함이 감돌겠는데요. 온화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약하게 황사와 미세먼지가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 등 서쪽 곳곳에 농도가 잠시 짙어지다 말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온종일 맑겠지만 강원 산지를 비롯한 동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3도, 대구 1도로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16도, 대구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 수도권 지방에서는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